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44명이 발생하면서 확진자가 일주일 만에 400명대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한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하루 만에 26명에 추가되는 등 국내 전파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이형민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9시 반쯤에 확진자가 나오잖아요. 신규 확진자가. 오늘은 몇 명일까 기대하다가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다시 400명대로 올라갔어요. 300명대, 400명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요새 추세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어저께 303명이 나왔고 국내에서는 이제 273명이 확진돼서 네. 저희가 이제 300명 아래의 국내 확진자 숫자를 봤는데요. 다시 하루 만에 444명, 국내에서는 41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다시 이제 숫자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이전에 발생하고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1월 말에 1월 26일 날에 국내 확진자가 하루 516명 정도, 그러니까 동일 요일로 비교했을 때 네. 나왔었고 2월 2일은 433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양상이 12월 달에 있었던 집단 발생이 1월 달에 감소하다가 1월 말에 다시 증가하고 2월 초부터 다시 또 약간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이제 이게 중요한 거는 이게 감소 추세가 일부 다시 2월 초부터 시작은 됐는데 그 감소 추세가 굉장히 완만합니다. 예. 네, 이게 좀 눈에 두드러지게 감소하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집단 감염이 하나, 둘만 발생을 해도 숫자가 갑자기 확 올라가는 그런 네. 양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12월 8일에 2.5단계가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두 달이 된 상태인데 두 달이 넘었죠. 많은 분들이 답답할 것 같고 또 수도권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발생을 하는데 뭐 방법은 뭐 알면 쉽게 막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계속 궁금해요. 이제 보통 지금 이제 저희가 한 두 달 정도 이런 상황이 지속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시고 좀 빨리빨리 줄었으면 좋겠다는 예. 희망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근데 지금 이렇게 천천히 주는 이유는 감염병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감염병이라고 부르는 거는 지수로 움직이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요? 이게 곱하기 2,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예.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 형태로 움직이는 2의 몇 쓴 뭐 이런 그런 거군요. 식으로 예.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씩 올라가는 걸로 보이다가 급작스럽게 증가하기 시작을 하고 떨어질 때도 급작스럽게 증가하는 것 같아 보이다가 그다음부터 천천히 감소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베이스라인을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 문제는 저희가 이제 이 베이스라인을 어디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유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베이스라인을 50명 정도로 유지를 하겠다. 그러면은 그때는 저희가 환자가 2배가 되더라도 100명이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하지만 500명이면은 2배가 되면 바로 1000명이 돼서 관리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 베이스라인에서 그 베이스라인을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결국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진자의 베이스라인 자체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 베이스라인 자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해오던 거를 지속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어제까지의 보고에 따르면 현재까지도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이 22%이고 네네. 선행 확진자 접촉에 의한 게 30%입니다. 한마디로 지역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감염이 절반 이상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지역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감염은 결국은 우리가 생활 방역, 개인 방역을 얼마나 철저하게 장시간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천천히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급격하게 떨어지기를 많은 분들이 바라시겠지만 예. 이미 베이스라인 자체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이 생활 방역을 좀 앞으로도 더 꾸준히 유지를 해야지만 저희가 예. 그 기본 기준선 자체가 낮아지면서 안심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네. 조급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네, 일단은 오늘 400명대로 올라간 영향은 아무래도 부천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종교시설 그리고 보습학원 관련해서 확진자가 53명이 나왔단 말이죠. 이번 사례는 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이번 사례는 그동안 저희가 봐왔었던 어떤 소규모의 집단 감염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사례들, 그러니까 어떻게 예. 보면 종교하고 연관이 되어 있으면서 예. 약간의 어떤 폐쇄적인, 그러면서 보습시설이라든가 학원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 이런 측면에서 기존에 저희가
봐왔던 그런 집단 감염이랑 양상은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예. 한 가지 독특한 거는 종교시설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워낙 그 종교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다 보니까 또 방역 수칙 어긴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지금 당국의 보고에 따르면 종교시설에서의 방역 수칙은 잘 지킨 걸로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예. 이 시설이 종교시설뿐만이 아니라 예. 학원도 운영하고 있고 회사도 운영하고 있으면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관리되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한 집단 감염이 있어서 문제가 생긴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즉 종교시설뿐만이 아니라 연관되는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한 관리가 역시 또 필요하다라는 걸 알게 된 그런 사례일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되게 또 아쉽게 생각을 하는 거는 지금 이번 집단 감염 같은 경우는 지표 환자가 2월 초부터 2월 3일부터 증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단 검사를 받지 않고 계속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이분으로부터 감염된 사람이 이제 2월 7일 날 확진을 받으니까 예. 그때 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미 그 시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돼서 5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상황이었거든요. 예. 예. 코로나19라는 거는 우리가 작년에도 많은 그런 비슷한 얘기를 많이 드렸지만 내가 어제 했던 일 때문에 오늘 감염이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지난주에 했던 일 때문에 오늘 감염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성적을 받아버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소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 우리가 지금 당장 뭔가를 하고 안 하고에 대한 것들보다도 이전에 했던 것들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예. 꼭 주의를 해서 그러한 일주일 사이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감염될 수 있다는 걸 꼭 확인을 하시고 예.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좀 진단 검사를 좀 빨리빨리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무증상 감염자에 대해서는 정말 뭐라고 할 말도 없고 본인도 모르니까 그런데 이분은 증상이 있었고 그거를 그래도 아이 괜찮겠지 이런 생각인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이것 때문에 확산이 그렇게 많이 된 거잖아요. 요새는 뭐 회사 다니는 분들도 몸살 때문에 못 나가겠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이해를 다 해주는 것 같은데 정말 말씀처럼 몸이 안 좋으면 꼭 검사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번 주 마지막에 이제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 정부가 발표할 것 같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지금 방역을 좀 유지해야 될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거리두기 단계도 그러면 정부의 지금 이대로 유지가 될 것 같습니까? 아마 방역을 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방역에 관련된 입장에서 저는 현재를 아직은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문제는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하죠. 예. 얘기를 하지만 방역과 경제는 같이 끌고 가야 되는 그 두 가지 이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방역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은 결국 경제 쪽이 무너지게 되면서 방역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요. 반대로 경제를 생각해서 방역을 소홀히 하게 되면은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확산되면서 역시 경제를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끌고 가야 되는데 문제는 방역과 경제가 서로 배치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방역은 사람을 모이지 않게 해야 되고 경제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항상 지금 컨플릭트, 그러니까 일종의 대립이 지금 일어나게 되는데요. 저는 방역하는 입장에서는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경제적인 문제가 되게 심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화를 아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2단계 예. 정도로 완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저희가 완화할 때 이 거리두기 완화가 지속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조정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러려면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보상책들이 좀 연계가 돼야 됩니다. 저희가 우리나라보다 방역 성적이 좋은 국가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네. 호주 정도나 이제 뉴질랜드 정도가 있는데 예. 그 중에서 호주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확진자 한 명이 나왔더니 인구 200만 명의 도시를 6일 동안 아예 그냥 락다운을 시켰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가 이런 방역 정책을 잘 유지하는 이유는 예. 작년에 호주가 이러한 락다운을 하면서 지원했던 지원금의 규모가 256조입니다. 우리 올해도 역시 비슷한 정도를 유지할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 중에 그동안 제일 효과가 좋았던 거는 전반적인 이동량을 감소시키는 5인 이상 집합금지였거든요. 예. 그러면서 많은 경제적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해주고 이런 것들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 좀 일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그 토론회 방역에 대한 토론회도 보니까 내용 보니까 말씀하신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굉장히 효과적이었다.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더 유지하되 밤 9시 영업 제한은 뭐 10시 아니면 12시까지 부분적으로 지역별로 특성을 고려해서 그 정도는 좀 열어주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교수님 생각 어떠세요? 예, 그런 것도 저희가 이제 고려를 해볼 수가 있고요. 예. 근데 그렇게 한다 한들 기본적으로 사회적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주는 그 이동 제한
접촉 제한에 대한 부분들은 효과가 계속 갈 거기 때문에요. 네네. 이거는 보상책이 반드시 같이 물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자영업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보상책들을 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방역도 유지된다는 점을 알고 예. 거기에 대한 정책들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임시선별검사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임시선별검사소가 지금 시작이 된 지 거의 2달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익명으로 가면 검사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다시 이제 실명으로 전환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이제 효율성에 대한 고민 때문에 그러는데요. 저희가 이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익명 검사를 했던 몇 가지 이제 이유들이 있습니다. 예, 예. 그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19 검사에 대한 두려움, 그다음에 양성이 나왔을 때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익명 검사를 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익명 검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결과가 양성이 나오는 연락을 하려면 이제 전화번호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다음부터의 조치들이 굉장히 지연이 되는 측면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빨리 하기 위해서 예. 이런 그 몇 가지 이제 개인 정보를 좀 더 추가하도록 지금 정책은 바뀌고 있는데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익명성에 의한 검사의 편의성을 해치지 않는 정도 측면에서 좀 강화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네. 왜냐하면 임시선별진료소가 굉장히 큰 역할을 많이 했었거든요. 지난 그 3차 대유행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살려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할을 좀 크게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효과성 면에서 어느 정도였다고 좀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 임시선별진료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검사 이루어지는 그 수준이 대략 하루에 14,000명에서 34,000명 정도의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매주 한 20만 건 정도의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서 확인되는 게 일일 31명, 대략 한 30명에서 90명 정도 수준으로 전체 확진자의 10에서 20% 정도가 이 임시선별진료소 쪽에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정도면 적은 확진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 더더군다나 이 확진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방역 당국의 그 코로나19 관리 범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 코로나19 환자라고 의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가서 검사를 받다 보니까 예. 이 환자들 같은 경우는 그대로 두게 되면 거의 대부분 아마 앞으로 집단 감염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 범위 안에서 예를 들어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는 범위 안에서 100명이 나왔다. 그건 관리 범위 아니니까 숫자는 많지만 저희가 관리 가능하거든요. 예. 근데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환자가 5명이 나왔다. 이거는 분명히 집단 감염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찾아낼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임시선별진료소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변이 바이러스 우리나라 확진자 54명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하루 만입니다. 26명이 더 늘어나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우리나라에서 80명이 발견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루 만에도 이렇게 20 몇 명 정도가 늘어나는 거 보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우리가 해야 되고 대비는 잘 돼 있는가 궁금합니다. 예, 이게 이제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8일 이후 유입건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네. 그 중에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26건, 그다음에 남아공이 1건, 브라질이 1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해외에서 유입되고 있는 이런 변이 바이러스들도 꽤 많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일부 물론 관리 범위 아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이유 때문에 국내에서 지금 발견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변이 바이러스 자체의 여러 가지 특성들 때문에 저희가 분명히 관리가 필요하고 최대한 유입은 막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전파 가능성도 굉장히 올려주고 있고 일부 보도에서는 좀 치사율이 높다라는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예. 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는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관리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몇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지금 이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현재 이 국내 유입이 되면서 비행기 내 기내 전파도 일부 좀 확인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은 기내 전파 가능성은 좀 많이 낮아졌다고. 왜냐하면 그 사스 이후로 항공기 내에서의 어떤 감염 관리에 대한 것들이 강화가 되면서 낮아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역시 기내 전파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계기이기 때문에요. 기내 전파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한 번 더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검역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이 코로나19 초기부터 얘기가 나왔지만 검역 단계에서 확인되는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체 확진자 한 절반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잠복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일부가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19 확진자 중에 증상을 보이더라도
그 굉장히 유의미한 수준의 발열을 보여주는 환자 숫자가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절반 정도는 검역 단계에서 잡히지만 절반 정도는 자가격리 단계에서 잡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가 이 자가격리 단계에서 수칙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함으로써 이 자가격리 중인 사람들이 결코 안전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예. 본인들이 증상이 없다고 나는 공항에서 음성이었으니까 괜찮아. 또는 첫 번째 검사에서 음성이었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걸 명심을 하고 자가격리를 좀 더 철저하게 지켜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자가격리를 위반한 분들에 대한 처벌이나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보기엔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백신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이제 26일부터 접종을 하겠다라고 질병청에서 밝혔는데 그렇게 되면 가장 먼저 접종을 받게 되는 대상은 어떻습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장기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시는 종사자나 예. 이제 그런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 위주로 처음에는 이제 접종하기로 이제 얘기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접종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허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서 이제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효과 그렇죠. 문제들이 조금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이제 아마 질병관리청 쪽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볼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결국 결정이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좀 일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 아마 최종적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도 결정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백신 접종일에 다가오면서 모의 훈련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시뮬레이션 하면서 어제도 화이자 백신 접종 모의 훈련이 있었는데 화이자 백신이 굉장히 초저온에서 이동해야 되고 또 한 번 병을 열면 뭐 6시간 안에는 다 맞춰야 된다 이런 제한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화이자 백신을 먼저 맞는다고 치면 아스트라제네카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최근에 먼저 맞을 게 두 가지 중에 하나일 테니까요. 유의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접종 시.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기존 백신하고 동일한 방식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 기존 백신 정도의 유의사항만 지키면 됩니다. 일단 예. 보관이나 백신 같은 거 맞습니다. 같은 보관이나 거죠. 예. 운송도 냉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롭고 맞고 나서 지금 영국에서의 대규모 접종에 따른 그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맞고 나서의 어떤 여러 가지 면역 반응 것도 그다지 심하지는 않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안정성에 대한 부분도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예. 근데 지금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말씀 주셨던 것처럼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게 보관 조건이 워낙 까다롭다 보니까 이 보관을 철저히 함으로써 우리가 손실되는 백신이 없도록 네.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조금 일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접종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이게 그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미국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고 한 50명 정도의 아나필락시스 쇼크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그중에 사망한 분은 극히 드물지만 예.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주의들도 일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 또 한 가지 저희가 주의해야 되는 게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비해서 백신을 맞고 나서의 면역 반응이 더 세게 나타납니다. 네. 예. 특히 이제 두 번째 접종을 하고 나면은 한 2, 3일 정도는 근무가 어려울 정도의 전신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한 4명당 1명 정도 나타나거든요. 아, 건강한 사람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면역력을 획득하는 과정 중에 나타난 정상 면역 반응이라고 보시면 예. 되는데요. 이 반응이 굉장히 좀 센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백신을 맞고 나서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는 2차 접종자에 한해서는 좀 연차나 이런 것들을 조금 저희가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조정하는 부분들도 고려가 필요할 걸로 혹시 생각이 됩니다. 진통제를 맞고 말씀처럼 2, 3일 정도 몸살 나는 것으로 막 몸이 아프다면 진통제를 먹어도 되는 겁니까? 네, 먹어도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미국 쪽에서도 지금 현재 예. 그 백신을 맞고 나서 필요한 경우는 그 해열 진통제를 처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이형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